안녕하세요. 이기훈입니다. 회귀 분석 두 번째 영상입니다. 여기서는 다중 회귀 분석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급 통계 영상의 대상은 통계학이 필요한 구독자, 특히 대학원생입니다. 주로 학위 논문에 들어가는 통계를 작성할 목적을 가진 확실한 동기가 부여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심정으로 좀 더 쉽고 정확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테크닉보다는 원리에 관한 이해를 높여서 비전공자들의 통계 사용에 대한 오류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은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의 회귀 분석입니다. 앞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종속 변수는 계량형인 경우입니다. 독립 변수는 계량형뿐만 아니라 범주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는 범주형인 경우 너미 변수를 이용한 회귀 분석 방법도 설명할 것입니다. 수학적인 모형은 상수항 베타 제로를 포함해서 k개의 변수에 대한 베타 회귀 개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n개의 샘플을 뽑았다고 했을 때 각 표본에 대한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회귀 개수의 추정과 회귀 개수의 유의성 검정입니다. 검정은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형에 포함된 변수 선택 문제에 관심을 갖습니다. 먼저 회귀 개수의 추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잠시 영상에 수식이 가득할 것입니다. 행렬과 벡터를 다루는 선형대수의 기초가 없으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추정의 원리와 다중 회귀 분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수식을 만나기 위해서 힘들더라도 같이 가보셨으면 합니다. 자,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모형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행렬을 이용해서 표시하면 이때 y는 벡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n 곱하기 1 행렬이고요. 개수와 독립변수 행렬 그리고 오차항 벡터입니다. 이를 행렬의 곱셈을 이용해서 독립변수 행렬과 회귀개수 행렬로 분리해서 쓸 수 있고요. 이를 표시하면 y는 x 베타 플러스 엡실론, 이때 x는 n 곱하기 k 플러스 1 행렬이고요. 베타는 k 플러스 1 곱하기 1 행렬입니다. 오차항 입실론은 y 마이너스 x 베타로 표시할 수 있는데 우리가 추정하는 베타는 이 오차항의 크기를 최소화시켜 줄 것입니다. 즉 엡실론 i의 제곱합이 최소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엡실론 트랜스포즈 엡실론 이라는 행렬의 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즈는 행과 열을 바꾼 것입니다. 이를 최소화해주는 베타 행렬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베타 행렬에 대해서 미분해 줘야겠죠. 스칼라 값을 벡터로 미분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x 트랜스포즈 x를 x 벡터로 편미분하면 ex가 되고요. a 트랜스포즈 x를 x 벡터로 편미분하면 a가 됩니다. 대각 행렬인 정방 행렬 a가 있을 때 x 트랜스포즈 ax는 x 벡터로 편미분했을 때 2ax가 됩니다. 자,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미분하면 0이 되고요. 마이너스 2 x 트랜스포즈 y 플러스 2 x 트랜스포즈 x 베타 이퀄 0이 되는데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정규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때 x 트랜스포즈 x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베타에 대한 추정값은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x 트랜스포즈 x의 역행렬이 존재하려면 이 독립 변수들 간에 독립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스칼라 값을 벡터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너뛰셔도 상관없습니다. x 트랜스포즈 x는 각 원소 값들의 제곱합이 됩니다. 이 값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방법은 분자의 스칼라 값을 중심으로 미분하거나 분모의
x 벡터를 기준으로 미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벡터를 기준으로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값을 x1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2x1, 나머지는 전부 0이 되죠. 그래서 2x1. 자, 이 식을 x2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0, 2x2, 나머지는 0이죠. 그래서 2x2. 그래서 이런 식이 됩니다. 즉, x 트랜스포즈 x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2x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상수항이 있는 벡터인 경우 a 트랜스포즈 x는 a1 x1 플러스 a2 x2 플러스 an xn의 형태가 되고 있죠. 이때 이 값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을 x1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a1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0이죠. 그래서 a1. 그리고 이 값을 2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전부 0이고 이 값만 남죠. 그래서 a가 됩니다. a 트랜스포즈 x를 x에서 편미분하면 a가 되고 이 값은 1 곱하기 1이기 때문에 트랜스포즈에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러한 식도 같이 성립을 합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앞에 편미분을 다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회귀계수의 검정입니다. 먼저 분산 분석표를 구합니다. 회귀 모형 때문에 생기는 회귀 변동과 의미 없는 오차 때문에 생기는 오차 변동의 크기를 비교하는 검정입니다. 다중회귀 모형에서는 상수항을 제외하고 K개의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계수가 있습니다. 이 회귀 모형에 대해서 검증한다는 것은 그 K개의 회귀계수가 모두 0인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귀 변동이 오차 변동에 비해서 크다면 F값이 커질 테고요. F분포의 오른쪽에 갈 테니까 유의 확률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유의 확률이 작으면 모든 회귀계수가 0이라고 하는 규모가설이 기각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하나 이상의 독립변수 회귀계수가 유의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각 계수의 추정값과 유의성 검정 표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개별적인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변수의 회귀계수 값이 0인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추정값을 표준오차로 나눠줍니다. 이 값을 t값이라고 하고 이 t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플러스 2보다 크면 회귀계수가 0과는 멀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유의 확률을 구해서 그 값이 작으면 각 계수가 유의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변수가 두 개입니다. 광고 시간과 판매 원수가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자 합니다. SPSS에 의해서 구하는 방법은 단순회귀와 동일합니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분석하셔서요. 회귀 분석 선형 클릭하시고요. 선형 회귀에서 광고 시간과 판매 원수를 독립변수로 보내고 매출액을 종속변수로 보냅니다. 다른 것들은 선택하지 않고 이대로 확인을 누르십니다. 출력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R제곱은 0.899. 분산 분석표에서 회귀에 의한 변동이 오차에 의한 변동보다 무려 31배로 큽니다. 즉 회귀선이 유의하고요. 각 개수에 대한 추정값과 T검정 결과를 보시면 광고 시간의 개수는 유의합니다. 그런데 판매원의 개수는 유의 확률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유의하지 않습니다. 판매원 수는 매출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결과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변수별로 따로따로 단순회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광고 시간과 매출액과의 단순회귀에서 광고 시간의 개수는 유의했습니다. 이번에는 판매원과 매출액의 단순회귀를 해봤더니 판매원 수의 개수도 유의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우리는 어떤 결과를 사용해야 하죠? 유의한 두 변수를 합쳐서 다중회귀를 했더니 한 변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오는 이 현상. 왜 생기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독립변수의 상관관계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아까 회귀계수를 추정할 때 x 트랜스포즈 x의 역행렬이 존재하려면 독립변수들 x들 간에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독립변수들 간에 이렇게 관계성이 높으면 불안정하게 추정이 됩니다. 수학적인 이유는 역행렬을 구할 때 x 트랜스포즈 x의 행렬식으로 나눠주는데 구성 벡터 간에 종속성이 존재하면 이 값이 0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0은 아니더라도 0에 가까운 값이 나오므로 전체 계산값의 변동성이 커지는 겁니다. 다중회귀에서 회귀계수가 어떻게 구해지는지 또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면 이 현상을 이해하실 겁니다. 다중회귀 분석에서 계산한 베타1과 베타2는 어떻게 계산한 값일까요? 베타1은 x1에서 x2의 영향을 빼고 y에서 x2의 영향을 뺀 값과 단순회귀 분석했을 때의 회귀계수와 일치합니다. 베타2도 마찬가지로 x2에서 x1의 영향을 빼고 x1의 영향을 뺀 y와 단순회귀 분석했을 때 계산된 회귀계수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변수의 영향을 제거하고 또는 고정하고 또는 통제하고 순수하게 그 변수만의 영향력을 추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두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으면 그 변수의 영향력을 빼준 부분이 거의 오차 수준만 남기 때문에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게 추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귀계수를 구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의문이 들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기온과 위도, 고도의 회귀분석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북반구라면 위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고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죠. 이들 변수의 관계식을 구하기 위해서 기온 데이터를 이런 위치에서 구했다고 합시다. 위도가 높아져서 기온이 낮아져야 하지만 측정하는 곳의 고도가 낮아져서 기온이 변화가 없을 수도 있겠죠. 위도에 따른 기온의 변화를 보려면 같은 고도의 값들을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고도에 따른 기온의 변화를 보려면 같은 위도에서 비교해야겠죠. 이렇게 다른 변수를 고정하고, 즉 다른 변수를 통제하고 순수하게 그 변수만의 영향력을 계산하는 것이 다중회귀에서 회귀계수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합리적인 방법이죠. 제가 회귀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 분석을 할 때 다중회귀 분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회귀를 여러 번 할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흔히 하는 질문입니다. 관심 있는 모든 변수를 포함해서 다중회귀하지 않고 각 변수에 대해서 따로따로 단순회귀하면 안 되나요? 예, 안 됩니다. 좀 더 정확히 각 변수의 순수한 영향력을 계산한다는 의미에서 다중회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독립변수 간에 완전한 독립이라면 이 값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고 그 변수의 순수한 영향력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중회귀의 계수가 다른 변수를 통제하고 구한 계수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러니까 그냥 통제 변수를 포함해서 다중회귀를 하시면 나머지 변수가 자동으로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독립 변수들 간의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만약 종속성이 강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것을 다중공선성이라고 합니다. 독립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서 회귀계수의 추정이 불안정하게 이루어지는 현상을 다중공선성, 멀티콜리니어티라고 합니다. 앞에서 수식으로 잠깐 설명했지만요. 종속성이 있으면 이 값이 0에 가까워져서 추정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죠. 예,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시하면요. 이런 자료의 경우 이렇게 회귀선이 추정되겠죠. 그런데 만약 여기서
두 점이 빠지면 이때 추정된 회기선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독립변수 간의 간격이 너무 짧은 경우에 몇몇 데이터의 이동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회기선을 추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 데이터인 경우에는 산출 공식이 비슷해서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을 같은 회기 모형에 포함시켜서 다중회계하면 상식과는 완전히 부호가 다른 회기선이 추정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공선성 때문입니다. 다중공선성을 제거하는 방법은 보통 세 가지 정도입니다. 비슷한 변수가 많으면 가장 중요한 변수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형에서 빼는 거죠. 또는 요인 분석이나 주성분 분석 등을 이용해서 다른 변수로 만들거나 변수들의 평균을 다른 변수로 사용해서 회귀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표본의 수를 많이 뽑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변수 수의 10배 이상의 표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SPSS에서 다중공선성 진단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분석에서 회귀 분석 선형 클릭하시고요. 선형 회귀에서 통계량 클릭하시고 공선성 진단에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결과표를 보시면 유의 확률 옆에 공선성 통계량이 표시됩니다. 분산 팽창 지수 VIF와 공차는 서로 역수관계입니다. VIF가 10 이상 또는 공차 한계가 0.1 미만이면 심각한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라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좀 더 엄격하게 VIF가 5 이상, 공차 한계가 0.2 미만의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 값이 나오면 추정값이 매우 불안정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각 변수의 공차는 1- 결정계수인데 여기서 결정계수는 그 변수를 나머지 독립변수로 회귀 분석했을 때 결정계수입니다. 결정계수가 0.9 이상이면 종속성이 매우 높은 것인데 그때 공차는 0.1, VIF가 10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결과를 보시면 VIF가 3.4로 다중공선성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회의계수가 불안정하게 추정되는 것은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VIF 10 기준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데이터를 변형해 보겠습니다. 원래 데이터가 10개였었는데 그대로 복사해서 20개로 만들었습니다. 데이터 분석할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서 분석, 회귀 분석, 선형하시고 그대로 확인 누릅니다. 앞에서는 두 변수 중에서 하나만 유의하였는데 결과를 보시면 두 변수 모두 유의하게 나왔습니다. 표본수가 많으니까 결과가 안정적으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본수가 10개인 경우와 비교를 하면 무엇이 달라졌죠? 같은 데이터를 복사한 거니까 기울기는 똑같죠. 표준 오차가 달라졌습니다. 결론적으로 VIF가 5 미만인 경우에는 적당한 표본수만 유지되면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회귀 분석을 위한 적절한 표본수는 얼마일까요? 일반적으로 변수 수의 10배 정도가 적절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립변수가 3개이면 표본수는 30 이상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표본수가 독립변수에 비해서 작을 때는 어떡하죠? 예를 들어서 환자에게 수많은 바이오 지표를 측정합니다. 표본수는 100개인데 측정한 자료, 즉 변수는 300개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데이터를 하나의 직선으로 표시하려면 최소한 2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점밖에 없으면 어떤 직선을 그릴 수 있을까요? 수학적으로도 회귀개수의 숫자보다는 표본수가 많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라쏘 리그레션이나 리치 리그레션을 사용합니다. 제약 조건식을 포함하여 개수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유의하지 않은 변수의 개수를 0으로 만드는 라쏘 또는 0에 가까운 개수를 최소화시켜주는
리치 리그레션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모형에 변수를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다중공선성을 피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중요한 변수만 모형에 포함시킨다고 했는데요. SPSS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 선택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입력은 독립변수 창에 포함된 변수를 모두 모형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전지는 가장 유의한 변수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포함시키는 겁니다. 후지는 일단 모두 포함시키고 유의하지 않은 변수를 하나씩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은 한번 들어오거나 나간 변수가 다시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합니다. 단계 선택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것인데 가장 유의한 변수부터 차례로 포함시키면서 다른 변수가 들어옴에 따라 있던 변수 중에서 필요 없는 변수가 생기면 제거하는 것입니다. 또는 위계적인 방법으로 연구자가 블록에 원하는 순서대로 변수를 추가해 가면서 그것에 따른 결정 개수의 변화, 유의성 증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실습하는 자료는 맥주에 대한 만족도 조사 자료입니다. 맥주의 맛, 가격, 도수, 뒤끝, 목넘김, 만족도를 조사하고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하였습니다. 측정은 리커트 5점 척도로 하였습니다. 1점이 매우 불만족이고 5점이 매우 만족까지입니다. 분석, 회귀분석, 선형 가셔서 종속 변수로 전반적인 만족도를 보내고요. 독립 변수에 각 속성에 대한 만족도 변수를 보냅니다. 방법은 단계 선택을 선택하시고요. 각 단계별로 변수가 포함되고 개수값의 추정값과 유의 확률이 정리됩니다. 제일 먼저 모형에 목넘김이 포함되고 차례로 가격, 뒤끝, 맛 만족도가 모형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 포함된 변수가 다음 단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각 단계별로 모형의 결정 개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R제곱은 변수가 추가됨에 따라서 증가해서 최종 모형에서 0.655입니다. 그리고 옆에 수정된 결정 개수도 표시되어 있는데 그 값이 모형 4에서 최대값이어서 모형 4를 우리는 최종적으로 선택합니다. 결정계수와 수정 결정계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결정계수는 전체 변동 중에서 회귀 모형에 의한 변동의 비율이고 데이터가 회귀선에 의해서 얼마나 잘 설명되는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정계수가 높은 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런데 결정계수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독립변수를 추가하면 결정계수 R제곱은 무조건 증가한다는 것이죠. 변수를 추가하면 변수가 유의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SSE가 줄어들고 R제곱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가 추가돼서 R제곱이 증가되었다고 그 모형이 좋은 모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된 변수가 유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SE를 줄이는 변수가 아닌 평균 오차 제곱합을 줄이는 변수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R제곱을 이렇게 수정합니다. SST분의 SSE 앞에 1에 가까운 상수를 대신하였는데 n-k-1분의 SSE는 오차항의 분산에 대한 추정값인 MSE가 되죠. 이 식에서 보시면 수정 결정 개수가 증가하려면 MSE가 감소해야 합니다. 이렇게 MSE를 줄이는 변수가 들어갔을 때 그 모형이 최적의 모형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 결정 개수가 최대일 때 최적의 모형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 예제에는 독립변수에 범주형 변수인 명목변수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몸무게가 키, 신발 크기, 성별, 안경 착용 여부에 영향을 받는지를 회귀 분석하는 것입니다. 일단 분석 순서는 산점도를 먼저 그리고요. 단계식 회귀에 의해서 회귀식을 추정할 것입니다. 먼저 산점도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에 가셔서 레거시 대화 상자 산점도 선택하시고요. 행렬 산점도
정의 누르시고 행렬 변수에 계량형 변수를 포함시키고 표식 기준으로 범주형 변수를 보냅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가운데 줄을 보시면 Y축이 몸무게이고 X축이 키, 신발 크기인 경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두 변수가 모두 몸무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성별 변수는 범위가 다를 뿐이고 절편이나 기울기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회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회귀 분석, 선형 가셔서 몸무게는 종속 변수로 보내시고요. 성별, 안경 착용, 키, 신발 크기를 독립 변수로 보냅니다. 그리고 통계량 클릭하시고 공선성 진단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계속 확인. 단계식 선택 결과를 보시기 전에 모든 변수를 다 포함한 입력 결과를 보시면 수정 결정 계수는 0.734, 회귀 모형이 유의하고요. 회귀 계수 검정 결과를 보시면 성별 변수와 키가 유의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키와 상관관계가 높은 신발 크기는 매우 높은 공선성을 갖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원했던 단계식 선택 방법 결과를 보겠습니다. 2단계로 마무리되었고요. 선택된 변수는 2개였습니다. 수정 결정 계수가 0.733이고요. 키와 성별 변수가 차례로 모형에 포함되었습니다. 공선성도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사항은 성별의 회귀 개수 9.286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더미 변수의 역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더미 변수로 절편의 차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독립 변수에 이 더미 변수를 포함하는 것이죠. 더미 변수는 명목 변수를 0 또는 1로 입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는 1, 여자는 0이라고 입력하고 구매는 1, 비구매는 0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 그 집단의 차이를 더미 변수의 개수값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자, 이 식에서 x1이 더미 변수죠. 여자면 x1은 0, 남자면 x1은 1. 그러면 여자일 때 관계식은 이렇게 되고요. 남자일 때 관계식은 이렇게 됩니다. 남녀 간의 기울기가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절편 사이에 베타 1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자의 모형은 이렇게 되고요. 남자의 모형은 이렇게 됩니다. 절편만 베타 1만큼 차이가 있는데 기울기가 같으니까 어떤 점에서도 두 집단은 베타 1만큼의 크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성별 더미 변수의 개수 9.286은 남녀 집단의 절편 차이가 되겠죠. 여자가 0이고 남자가 1이니까 남자가 같은 키라면 여자보다 몸무게가 9.286 더 크다라는 뜻이죠. 다음은 더미 변수로 집단 간의 절편뿐만 아니라 기울기 차이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집단에 따라서 어떤 변수의 기울기가 다른지 알고 싶으면 독립 변수의 더미 변수와 계량 변수를 곱해준 변수를 만들어서 그 교차항을 모형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이 식에서는 x1이 더미 변수, x2가 계량 변수, x1, x2는 두 변수의 곱입니다. 여자일 때는 이런 식이 되고요. 남자일 때는 이런 식이 되겠죠. 즉 남녀 간의 기울기가 베타 3만큼 차이가 났고 절편 사이에는 베타 1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자는 이렇게 되고요. 남자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절편의 차이가 베타 1이고 기울기의 차이는 베타 3가 됩니다.
이런 상황을 다르게 표시한 그림도 있습니다. x2가 y에 영향을 주는데 x1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르다. 이때 x1을 조절 효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베타3가 유의하면 조절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키가 몸무게에 영향을 주는지 회귀 분석을 하는 예제입니다. 그 영향력이 성별 변수에 따라 다른지를 분석합니다. 모형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교차항을 만들어 줘야겠죠. 변환, 변수 계산 가셔서요. 새로 만드는 목표 변수를 교차항이라 하고 키 곱하기 성별 변수로 정의합니다. 확인하시면 변수에 교차항이라는 변수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석에 가셔서 회귀 분석, 선형에 가셔서 독립변수에 성별, 키, 교차항을 포함시키고 종속변수에 몸무게를 보냅니다. 입력 상태로 확인을 누릅니다. 결과를 보시면 성별에 따른 회귀 개수가 -47, 교차항의 개수가 0.338, 여자인 경우에 y는 -58 플러스 0.668x2, 남자인 경우에 y는 -58 -47 더하기 0.668 더하기 0.338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성별도 교차항도 모두 유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산점도로 그려서 산점도 더블 클릭하시고 도표 편집기 들어가셔서 부집단 회기선 적합 추가를 누르시면 이렇게 회기선이 적합되고요. 이 계산된 회기선과 우리가 계산한 회기선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상으로 보시면 기울기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의하지 않다라고 결과가 나온 것은 표본의 개수가 적어서 표준 오차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본의 개수가 적절하게 커지면 아마도 조절 효과가 유의하다라고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항목이 3개 이상일 때 더미 변수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항목이 3개라서 우리가 코딩한 값으로 1, 2, 3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컴퓨터는 이를 항목 값이 아니고 계량값 1, 2, 3으로 인식할 겁니다. 그래서 항목이 3개 이상일 때는 번거롭더라도 있다, 없다의 경우에 따라서 더미 변수를 여러 개 만들어 줍니다. 먼저 범주가 2개인 경우에는 변수 하나로 충분하죠. 3개인 경우는 2개면 충분합니다. 그때 모두 0인 그룹을 레퍼런스 그룹 참고 집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중절 집단에 비해서 고절 집단은 어떻다, 중절 집단에 비해서 대절 집단은 어떻다, 이런 것이 개수가 의미하는 바죠. 범주가 4개면 3개의 더미 변수가 필요합니다. 즉 명목 변수의 범주가 k개이면 k-1개의 더미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SPSS에서 변환 메뉴에 더미 변수 작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더미를 만들면 더미 변수 수를 범주 수와 똑같이 만들기 때문에 소위 더미 변수 트랩에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범주가 3개일 때 더미도 3개의 변수로 표시해 줍니다. 그런데 실은 나머지 하나는 필요 없죠. 앞에 2개를 알면 나머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합계가 1이 될 테니까요. 자유도 개념과 비슷하죠. 회귀개수를 추정할 때 이 역행렬이 존재하려면 독립변수가 서로 종속되어 있지 말아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만약 SPSS로 더미 변수를 만들어 주었으면 이 레퍼런스 그룹에 대한 변수는 지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미 트랩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음 회귀 분석 3번째 영상에서는 비선형 회귀 분석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선형이 아닌 변수를 변환해서 선형 회귀 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왜 가끔 변수의 로고 변환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